조금 전에도 좀 얘기했는데요. 어떤 기타 영업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높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을 내줬는데 이거를 받지 못해서 결손을 처리한 거예요. 이미 결손 처리를 했었었는데 법원 재판이 다 끝나고서 난 다음에 수익이 들어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고요. 미수가 이제 잡혀 있었던 거를 계속 못 받고 있다가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받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기타 영업의 수익에 계장이 많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최종적으로 조합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부실 채권들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영업의 수익이 엄청 많아지면 썩 좋지 않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자금 수수 계정의 정리가 있어요. 그 내부간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전부 정리해라. 다 정리해놔라. 이런 겁니다. 그 내부간 이 자금과 관련돼서 다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경제사업장에서 미수가 됐으면 이 미수된 부분들을 어디로 넘겨요? 누구한테? 신용사업으로 넘겨요. 신용사업으로 넘기고 이걸 신용사업은 어떻게 해요? 채권 수수료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왜 약정서 쓰시죠? 외상 갈 때 왜 약정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개별로 다 약정서를 쓰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내가 못 갚으면 이 채권과 관련돼서 어디로 넘긴다고 되어 있냐면 신용사업으로 넘기고 신용사업에 넘기면서 어떻게 해요? 연체와 관련된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꼼꼼하게 안 보시죠. 안 보시고 이거 쓰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냥 이름 싹 쓰시고 여기도 이름 쓰시고 사인하셔야 돼요 이러면 사인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정리를 못한 거 그거 다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에 넘겨라? 신용사업 쪽으로 넘겨라. 그러면 채권 수신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 어디서 관할한다? 누가 관할한다? 신용사업에서 다 관할할 테니 넘겨라. 이 얘기를 뭐 저기 자금수수 계좌기 정리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세에 의거해서 빠진 것을 조회하여 미달이 없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경제사업장에서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경제사업장에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경제사업장은 돈벌이를 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체와 관련되면 누가 관리할게? 신용사업에서 관리할게. 신용사업에서 관리할 때는 글로 넘어가면 채권 수수료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연체와 관련된 이자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약정서에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시고서 다 사인하시죠. 그래서 사인 안 하시면 약정서 안 해주시죠. 이것도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수익 환출,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할인 과목 계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결산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돈이 들어오거나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한익개정에 별도로 정리하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회계가 종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로 남아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들어왔던 것은 24년도에 미술 개정 쪽에 수익과 비용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잡아놔라. 그러면 회계 규정상 미지급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나 미지급 수익, 환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정들은 어떻게 해요? 별도 계정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게 미지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결산서에 이 손익계산서상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기에 재무상태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미계정 것들. 거기에 명시해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물건을 보내서 그 다음 년도에 들어오는 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미수계정에 그냥 그대로 내뱉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셨죠? 24년도 12월 31일까지 회수가 되지 않은 물건을 보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미수금으로만 남아있어요. 미수금으로 남아있고, 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년도에 회계를 처리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저기에 있는 수익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로 계산해서 정리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한다. 자, 넘겨주실래요? 이거는 제조 관련된 건데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을 하진 않죠. 혹시 태빛공장 가지고 계신 데 있나요? 태빛공장. 태빛공장은 이 원가 계산을 합니다. 네? 태빛은 원가 계산들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원료를 지금 다 구입을 하죠. 지금 쭉 구입을 해서 지금 이제 작업들을 쭉 해놨다가 판매는 언제 해요? 네. 작년에 다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올해서부터 다시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랬었을 경우에 이 제조계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원가 계산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회계사항에 이 제조계정과 관련된 부분, 제공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로 분류해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어 놓은 호텔은 제공품이 되는 거고요. 포장을 하기 직전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제조계정 쪽에 넣어라. 이걸 원가와 관련된 부분, 원가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가치가 틀려지죠. 이게 포장을 했었을 때의 가격과 포장을 하기 전의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와 관련돼서 부분 줘서 별도로 정리하라. 그냥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분리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다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실래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장부기록의 검증 및 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자금과 관련된 거는 자금 차입금하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지구에 보면 정책자금 대출 관련된 대출 계정이 따로 있어요. 이 대출 계정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보시면
후계자 같은 경우는 후계자 자금 받는 게 있죠. 청년계 자금 별도 받는 게 있고요. 종합자금 들어가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농기계와 관련된 정치자금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금부에 보면 대출 개념들이 쭉 되어 있어요. 이거는 회원조합에도 각 이 자금의 성격에 의해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되어져 있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회원조합하고 대조해봐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봐라 이 얘기거고요. 그 다음에 개통사업에 대해서 그 외상, 매출금하고 매입금과 관련된 부분을 보는데, 요거는 이 제품을 개통사업에 대한 외상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역본부에 가면 지역본부에 별도 사업 본부가 따로 있어요. 충북 같은 경우에도 충북에 이 사업본부가 있거든요. 충북에도 이제 사업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로 있는 그 사업본부에 있는 매출 금액과 외상 매입금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게 일치가 되면 맞는 거고, 일치가 안 되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 아실 거라. 우리가 농협중앙회로부터 회원조합에 출자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자와 관련된 대조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거는 시군지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역본부하고 같이 대조해서 봅니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차익과 관련된 부분. 경영사업 운전 차익금이라든지 시설자금 차익금, 이런 거 쓰면 중앙회로부터 받긴 했지만, 중앙회로부터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를 짓는데 중앙회로부터 차익을 받았다 이러면 중앙회하고 대조하는 게 아니라 시군지구로 이게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그 시군지구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군지구에서 대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대출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 보셔라 이런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이건 이제 내부과인데요. BS 계정, PL 계정 이렇게 좀 들어가죠. 그 BS 계정 딱 보시면, BS 계정 간단하게 보면 신용사업에서 신용사업관, 이거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지점에서 지점으로 간 거나, 아니면 우리 신용사업에서 다른 공동사업법인의 자금을 보내주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입자금. 왜? 공동사업법인이 있으면, 이 조공법인이 있으면 조공법인의 매입자금을 빌려주거든요. 벼를 매입할 때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공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빌려와요? 회원조합에서 빌려오는. 이런 거를 이제 BS라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이 BS와 관련된 부분들은 신용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PL 계정과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용사업에서 일반 사업장, 경제사업장 쪽으로다가 준 돈들, 이거를 뭐라고 하냐? PL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BS 계정은 신용사업과 신용사업 간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PL 계정과 관련된 건 신용사업과 일반 사업장, 경제사업장하고의 이 돈이 왔다 갔다 했던 거를 대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나머지 뭐 항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신용사업은 이자를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경제사업장은 일반 사업장들은 어떻게 해요? 이자 비용을 지출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해요? 다 대조해 봐라. 이런 의미로다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재조정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으면 찾아야죠. 원인이 뭔지. 자, 다음 문제 주세요. 그 다음에 재고자 사례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감모. 법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감모율이 대략 정해져 있어요. 네. 감모율 아시는 거? 대략 몇 프로? 최대 잡을 수 있는 감모율. 조합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허락 없이 뭐 이사회나 이런 데 통과 없이 감모율 잡을 수 있는 퍼센트 3%까지는 가능합니다. 3%까지는 직원들이 그냥 감모 처리할 수 있어요. 하나로마트에 있는 농산물 썩고막이라는 농산물들 있죠. 이거는 감모 몇 프로 잡을 수 있냐면 5%까지 잡을 수 있어요. 5%까지. 그 이상 잡을 수 있다 없다? 그 이상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감모 없다? 있습니다. 네,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3% 아까 얘기했던 3% 그다음에 농산물과 관련돼서 5% 요거와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직원이 이사회나 뭐 이런 데 보고 안 하고 그냥 의결할 수 있는데 그 이상 감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 다닐 때 어떤 조합을 했다면 10%를 감모한 조합을 했어요. 10% 감모하면 거의 뭐 그냥 재고 처리한 거죠. 최대한 데는 18%까지 감모 처리했는데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18%까지 감모 처리했어요. 그럼 뭐 제품을 만들었다가 내버릴 때든지 뭐 그런 거지. 어디 창고에 쌀 썩었다든지. 썩었다고 해서 쌀이 날 거나 뭐 이래가지고 상품명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조합도 만들 때 어떤 법적으로는 그렇게 좀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감모 양이요 3%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합에서 만약에 100억의 쌀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100억의 쌀을 가지고 왔다라고 샀을 때 감모를 3% 두면 3억이에요. 3억. 직원이 3억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가 사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조급모빈에서 사고가 많이 터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간모 때문에 많이 터져. 대형사고들 좀 터진데 몇 군데 이렇게 보면,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간모로다가 이렇게 해서 욕심을 조금씩 이렇게 부리다가 점점 이제 욕심이 이렇게 과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 꿀꺽 망한 좋은 법인도 있죠. 두 번. 업체가 짜가지고 두 번 푹썩 말아먹으면 100억씩 출자했던 그 100억인데 100억을 그냥 두 번을 이렇게 까먹은 조합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데도 있고 다른 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모와 관련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네. 그리고 농산물과 관련된 건 항상 뭐를 하셔야 되냐면 재평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 재평가를 안 합니다. 네. 왜 재평가를 안 할까요? 이게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때는 재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재평가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렇죠. 재평가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손실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이 손실 부분들은 회계상 당해 연도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당해 연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털어내게 돼 있거든. 근데 그렇게 털어내면 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줘요? 수익에 영향을 딱 주다 보니까 재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재고자산 평가는 취득 원가에 의하고 다만 재고자산의 손실현 가능액이 취득 원가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여 정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안 합니다. 원래는 하는 게 맞죠. 이 지도문서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하는 이유는 손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게 그러면 잘하는 거냐? 아니죠. 저한테 갔다면 이 옥수수를 이렇게 사다 놓고요. 깐 옥수수 있잖아요. 깐 옥수수를 사다 놓고서 계속해서 평가를 안 해요. 그냥. 근데 그 당시에 비싸게 매입을 했어. 매입을 해놓고서 한 다음에 이게 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내비둔 거예요. 주구장창. 나중에 가서 봤더만 하도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이사님하고 감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같이 딱 봤는데 옥수수를요, 그 깐 거를 닭을 줬더만 닭도 안 먹죠. 닭도 안 먹죠. 처분한 건 아닌데 처분을 하진 않았는데 닭을 줬더만 닭도 안 먹는 옥수수를 그냥 재고로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 조합도 좀 있습니다. 법원은 원래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 조공법인들이 안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거예요. 재고자산 재평가 안 합니다.
올해 그 쌀 못 팔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조합들도 좀 있긴 하던데, 그 조합들 같은 경우는 재판각을 했냐? 안 해요. 붙들고 있는 게 왜? 이걸 하는 순간 금액이 재고자산에 대한 손실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이 처리를 하는 순간 손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올랐을 때는? 네? 올랐을 때. 올랐을 때는 평가를 해도 돼요. 해서 그 가격에 팔면 좋은데 못 팔면 또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일 우려스러운 거, 올랐을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올랐을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내려갔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랐으면 그냥 수익 구조를 더 잡으면 되거든요. 수익을 그냥 더 잡아버리면 그냥 해서 처리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고민을 안 하는데, 이 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하락됐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손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평가를 안 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돼 있죠. 직접 회계할 때 적법법으로 평가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회복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손실 누계액으로 해서 환입하여 매출원가에 차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밑에 써 있는 게, 밑에 써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재고 가격이 올라갔었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내비뒀는데, 재고자산과 관련된 부분에 하락했을 경우에 니네 꼭 해라. 매출 원가에 반드시 가산해라. 이렇게 해서 까만 줄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 하는 게 원칙이다. 넘겨주실래요? 자, 지분법에 의해서요. 지분법에 의해서 법인에 대한 투자된 금액이 20% 이상을 보유하는 조합은 공동 책임을 줍니다. 이게 이제 뭔 소리냐 하면요. 조공법인에서요. 조공법인에 우리가 지분을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이게 우리 조합은 22%야? 라고 얘기하는 조합은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들도 같이 함께 책임을 그 이하일 때에 책임지는 것보다 더 높게 책임을 져야 되는 이 구조다.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령과 반증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가액의 변동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밑에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그 여주 그 종법이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상무가요? 그 대표가 상무세요? 그 친구하고 이제 막 같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농민들도 이렇게 있고 막 이런데 이제는 그 농민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 싸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이 지분법에 대한 정산 관련된 얘네는 똑같이 엠브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뭔 소리냐 지분이 다 틀린데 그러면 지분 대비해서 그것을 결정했던 데는 어떻게 해요? 책임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책임을 져야지. 왜 지분이 왜 그거보다 안 되는 20%가 안 되는 조합까지 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왜 정리하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싸움이 좀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원인이 뭐냐? 니네가 이게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그 전년도에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요거에 대한 싸움을 좀 했었습니다. 적자가 났다고 해서 쫓아갔었는데 근데 적자 날 수도 있죠. 좋은 법인이라고 적자 안 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20%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거에 대한 이 법적 책임 논란들이 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게 20%가 안 되면 지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불법인가요? 아니요. 지분법으로 할 수 있는데 책임 정도에 의한 부분들이 좀 내려가는 거죠. 적자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의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0%가 넘으면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도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지분을 50%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식과 같은 형태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50%를 이상 가지고 있으면 50.1%를 가지고 있으면 49.9%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법적으로 누가 이겨요? 50.1%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정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중대함 이것이 더 강한데 이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0% 이상인 보유를 하고 있는 곳이 법적 책임의 강도 부분들이 더 강하다. 그러니 이 지분과 관련돼서 정리할 때 이것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 좁은 법인들은 어떻게 하냐? 출자해놓은 지분 비율로 그냥 똑같이 어떻게 해요? n분할을 하죠. n분할을 하고 있다. 10% 만약에 출자했으면 야 10% 너네가 책임져. 20% 했으면 20% 니네가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야 우리가 6개 조합이니까 야 6개를 어떻게 해? 아니 6억에 적자하는데 야 1억씩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러는 거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한 것같아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거예요. A, B, C, D 이 조합이 있으면 여기가 그냥 각각 20%씩 지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20%씩 지분이면
그냥 n분의 하면 돼요. 5억이 적다 났으면 그냥 5억 그냥 1억씩 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40 그리고 여기가 40%고 나머지가 10%다. 이렇게 10%씩이면 이렇게 10%면 여기 두 군데가 절대적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분에 의거해서 진행하라는 거거든. 근데 얘네가 결정을 하잖아. A 조합하고 B 조합이 거의 대부분의 의결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하고 B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주를 예로 들면 예. 8개 조합에서 출제를 예. 했는데 예. 한 군데만 20%가 넘어요. 예. 여주는 한 군데만 20%가 넘어요. 네. 그러면 중대한 영향력을 이제 여주 농협이 갖고 있다면 예. 이런 적자가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배분을 해야 합리적인가 그런 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청구서가 재작년에 한 80억 적자 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그 보고하는 기간에 이것을 어느 조합장이든 내가 20%가 안 되면 책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잖아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가 만약에 조합장 맡으면 야 너네가 큰다니까 니네가 조금 더 책임을 더 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그냥 지분에 이거해서 정리를 한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의 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했었을 때에는 그 20% 지분의 20%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줘야 되는 이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차등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 이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고민 잘해서 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배분 잘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를 자꾸 여기에서 이렇게 방대하게 이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지분법과 관련되어서 이걸 써놓은 건 법적으로 소송이 걸렸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 조공 법인도 네. 우리 농협에서 보면 외부 법인이잖아요. 예, 외우고. 그럼 우리 농협에서 조공 법인에 투자를 할 때 우리 농협의 자본의 뭐 20% 이상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제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맞는 것이 지분별로 수혜를 대응을 해요. 사업 얘기하면 A조합이 지분 25%니까 그럼 나라 100개 유통하면 거기는 25개 있고 이런 거 알아서 내일 나가는 그 조합에 쓰니까 손실이 나고 그냥 지분별로 나오고 그게 맞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이
지금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조합이 없어서 그러거든. 근데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데 20% 이상인 조합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니네가 이게 만약에 문제 제기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문제 제기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넘겨주시면 유가증권 관련된 거는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주식 보유 많이 하고 계시나요? 거의 안 하고 계시죠? 뭐 저거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저기 뭐든 저거 이후에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그냥 호되게 한번 자원 외경과 때문에 몇십억씩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는 손해보는 게 거의 4,500억 유가증권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그 자원외교 관련돼서 이제 그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500억 정도 날린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아마 거의 뭐 안정적인 그 유가증권 외에는 그러니까 이 유가증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주식에 이렇게 투자되어져 있는 거 빼놓고는 아마 거의 대부분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보통 이제 그 큰 조합들, 재산 규모가 거의 1조 이상 막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대출도 안 나가고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주식과 관련된 펀드나 뭐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조합들은 뭐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 조합은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어서 이 유가증권과 관련된 거는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예, 넘어가도 돼요. 잠깐만요. 앞쪽으로 좀. 네. 대내 예치금, 대외 예치금 있습니다. 대내 예치금. 아시죠? 중앙회. 대외 예치금. 이거는 중앙회를 제외한 나머지. 그것도 이제 1금융권에 넘어간 예치금을 대외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대금융기관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예치금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거의 대부분은 아마 없을 건데 아마 경기도 지역에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조합에 이렇게 예치를 대출이 다 안 나가다 보니까 예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 같은데 반항농협이라든지 영등포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예치를 하는 자금에 남는 부분을 예치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긴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조합들은 어떻게 다 중앙회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실래요? 지금과 관련돼서는 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요거만 좀 볼게요. 정기 예치 그게 있어요. 정기 예치금은 1년을 그냥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1년을 그대로 맡기는 걸 정기 예치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기 예치금 중에서도 6개월짜리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보통 이제 1년이나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맡기는 것들을 정기 예치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시 예치금, 상환 준비 예치금,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1개월이나 뭐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자금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경우들, 이런 자금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 예치금 중에서 일시 예치금 아니면 이 상환준비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상환준비 예치금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조합에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들이 예금을 했었어요. 적금 같은 걸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적금을 이렇게 벌었는데 만개가 들어오는 경우, 다시 돈을 내줘야 되는 경우 있죠. 이런 상환해줘야 되는 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자를 더 벌기 위해서 잠깐 맡겨놓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 조합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원래 빌려왔어. 무이자 자금을 10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저리로다가 1%짜리의 금리를 빌려왔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한 3개월 후에 갚아도 돼.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이미 이 돈이 확보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있으면 이자가 안 붙겠죠. 그러면 이거를 상환하기 전에 잠깐 동안 맡겨두는 돈, 요거를 이제 상환 예치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앙회에다가 이렇게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인데 잠깐 그 기간이 남아있었을 때에 예치를 해놓는 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환 예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과는 정기예치금과 관련된 거는 12월 2일에서 12월 31일 기간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10월 2일서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는 이런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하는 건 어떡하냐? 1년 이상 하는 거, 그걸 이제 슈퍼정기 예치금, 여기 급여를 하는데요. 이게 1년 이상 예치를 해놓고서 한 다음에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당장 돈은 찾지 않죠. 우리가 1년짜리는 1년이 딱 지나면 이자가 나오지만요, 우리가 2년짜리 예치금을 넣어주면 그 연도에 이자가 나와야 한다. 안 나오죠. 그러면 2년이 돼야 우리가 이자를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정을 해놓는 거야. 얼마가 들어올 거야? 1년이 지났으니까 얼마의 이자가 발생했을 거야 라는 것을 보정해주는, 이런 것들을 추정 보정해서 예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시스템에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보정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예치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또 전개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연도말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의 보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내역과 관련된 것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금과 관련된 예치 또는 차입금과 관련된 부분은요, 혹시 간사님이 계시면 상호금융 예치금, 상호금융 차입금에 대한 총괄표를 뽑아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님이 혹시 계시면 우리 조합에 궁금하신 것이 좀 있다 하면, 우리가 예치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차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좀 보시려면 이 상호금융, 그러니까 신용사업의 예치금 총괄표가 있고요, 손해상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금융, 신용사업의 그 차입금에 대한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뽑아서 보시면 우리 조합이 가지고 있는 차입금, 부채 계정과
예치된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 거의 그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계장 원장들을 다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 총계장 원장들을 다 보셔야 해요. 그리고 총계장 원장은요, 세부적으로도 총계장 원장이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 마트 예를 들면요, 하나라 마트에 대한 총계장 원장이 있죠. 그리고 하나라 마트에 납품하는 회사별로 또 총계장 원장이 또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오뚜기에서 우리가 물건을 먹거나, 아니면 공원에서 뭐 물건을 먹거나 이러면 뭐 오뚜기에 대한, 풀무원에 대한 이런 식으로 각 거래되어지는, 입점되어져 있는 회사별로도 총계장 원장을 다 가지고 있다. 신용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치금과 관련된 계장이 따로 있고 차익과 관련된 계장이 따로 있어요. 이건 경제사업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실 때에는, 궁금한 상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실 때에는 그 총계장 원장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비료와 관련돼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비료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걸 다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회사별 거래 내역서에 대한 총계장 원장을 다시 뽑아달라고 하시면 다 거래 회사별로다가 뭐 조비면 조비, 뭐 남해하면 남해하, 뭐 풍농이면 풍농, 뭐 협합이면 협합,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얼마인지, 1년 동안 우리가 거래했던 양이 얼마고, 얘네들이 각 사업장별로 마진을 얼마씩 줬는지, 그리고 마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분리되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다. 그리고 감사를 보실 때는요, 구두감사 보지 마세요. 혹시 여기에서 혹시 감사님 계시면 구두감사 절대 보지 마세요. 서류감사 보세요. 그리고 서류를 만들어 와! 라고 하면 직원들이 그러죠. 아유, 오래 걸려요. 오래 안 걸려요. 모든 자료를 가져요. 2분이면 다 끝납니다. 옛날에는 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표도 막 수기로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전표도 수기로, 여러분들한테 수기로 나눠주지만 어떻게 해요? 전산입력 다 합니다. 전산입력 다 해요. 그래서 그 전산입력 다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먼저 좀 거죠. 저가 콩을 올해 4,600kg 정도 이렇게 냈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됐냐면, 대립종, 그러니까 1등 나온 거 몇 프로, 2등 나온 거 몇 프로, 그 다음에 차액감모 몇 프로, 깍지 몇 프로, 그 다음에 반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 몇 프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얘는, 네? 그렇게 해서 전산인력을 딱 해놨습니다. 전산인력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제 개별 통보 다 했거든요. 저희 저. 근데 그거 직원들이 섞었어요? 아니요. 시스템 내에서 그냥 다 정리돼서 내려오는 거, 그냥 직원이 가서 알트부에 해가지고 옮겨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연간하면 이렇게 잡으실 때 다 뭘로 잡으셔라? 전산으로 보셔라. 그리고 예전같이 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전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 걸리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운 자료도요, 2분 안에 다 끝냅니다. 2분 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거 내가 시키는데 저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아니,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연결하면 전산으로 다 보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얘기를 잘 안 해주신다라고 하면요,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해당 조합 물어보시면 가르쳐 주긴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막 안 가르쳐 준다고 막 얘기하시고 막 얘기하다가 그 조합인데 얘기를 하죠. 뭐 강사가 전화를 했으니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서류로 봤으면 좋겠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제일 어려운 게요. 첫 번째 뭐 관련된 이게 올해 이제 가장 좀 심각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그 건물에 투자한 대출 나간 것 때문에 하는데 이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현대 가치 평가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는 이 가치와 관련돼서 어떻게 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제일 깝깝하긴 해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거를 평가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투자한 원가를 그대로 평가로 내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소송이 걸려서 넘어가는 이첩되기 전까지는 대출한 금액을 그대로 평가를 하다 놓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보통 대출 금액에 법적으로 넘어갈 정도는요 60% 이하예요. 한 40% 이상은 날아가는 거고. (40% 이상은 날아갑니다. 많이 날아가는 데는 한 60% 날아가는 조합도 있습니다. 지금은 60% 이상 날아가는 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는데 답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이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으로서 이렇게 딱 넘어가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대출했으면 만약에 우리 조에서 10억을 대출했다면 10억을 그대로 내비두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될 거는 현재 상황을 좀 많이 좀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 연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님은 이게 법적으로 연체가 된 이 대출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담보합법과 관련된 부분,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 대부객 쪽에서는요, 이 연체가 있는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재평가들을 쭉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간사님한테는 잘 안 해요. 왜? 재평가한 결과를 얘기를 해주면 감사님 입장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손해본 건 맞지? 어떻게 해요? 야, 채워라 라고 얘기하겠죠. 채워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10억을 했는데 재평가를 했더만 이게 9억 4천밖에 안 돼. 자산의 가치가 9억 4천밖에 안 되면 6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대선 충당금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선 충당금에 그만큼 재평가를 했더만 6천만 원 차이가 났으면 이 원금에서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용 대상 충당금에 어떻게 해요? 적립해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립해놓은 건 맞지 어떻게 돼? 손실을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조합별로 보시면 그 연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관과 계속 체크합니다. 계속 체크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리고 6개월이 넘으면 매월 체크하게 돼 있어요. 매월. 업무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어. 감사님 징계하셔도 돼요. 직원 징계하셔도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아셨죠? 원래는 연체가 딱 되면은 3개월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6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 매달 하게 되어 있어요. 매달 어떻게 돼요? 보고하게 되어 있죠.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냐? 누구한테? 이 대출 금액에 의해서 보고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런데 이제 저희 조합 같은 경우는 이사회 회의할 때마다 보고하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연체가 뜨는 이 대출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이사회 때마다 보고를 합니다. 저희 조합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결정한 조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결정을 하지 않은 조합들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5억, 10억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5억은 그냥 조합 내에서 그냥 조합장 정결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5억에서 10억이 넘으면 신문지구까지 그다음에 그 이상이면 지역공부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건 어차피 뭐 전산에 이렇게 딱딱 뜨는 거니까 그래서 뭐 보고라고 할 수는 없죠. 전산 내용에서 그렇게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파이프 쳐서 이렇게 보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은 어떻게 돼? 조합이 그거와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적어도 이사회에 그 내용과 관련돼서 매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래야 직원도 그 대출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매번 보고해야 되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신경 쓰겠죠. 그리고 방안들을 좀 찾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파산 신고 내고 막 이러면요, 이 조합에서 손실 자체가 보통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받아도요 30% 이상 못 건집니다. 10억에 30% 못 건지면 7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모 조합 같은 경우가 130억 정도 이렇게 했던 조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저기 했는데, 거기가 당장 그 대설충당금으로다가 해서 적립해야 될 돈이 한 70억이 넘어가요. 80억, 85억 정도 그게 다 되다 보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 경남에 있는 뭐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권이 한 270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설충당금 해야 될 금액이 한 80억 정도. 올해 결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이 지역으로 상당히 이런 그런데 그 하원 의장이 뭐 얘기를 했을 좀 그런데, 하원 의장이 그 조합에 작년에 부실처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임의정액금 다 털어놓은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출자금의 30%까지 털어먹었어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출자금의 30%까지 털어먹었어요. 반모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되는 조합이 올해 한 20여 개 조합이 됩니다. 그 출자금까지 다 털어먹는 조합이 한 20여 개 조합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병보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것 때문에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 이게 그래서 말은 저렇게 좀 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더라. 그리고 저도 저렇게 써놓은 거에 대해서 저걸 몇 번째 좀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토지에 대한, 그 토지는 공시지가라는 게, 그래서 공시지가를 가지고선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한데, 이 미건물,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이 평가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걸 건물로 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이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좀 제일 깝깝한 게 법원이죠. 법원으로 넘어가면 정말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법원 넘어가기 전에 이사님들 혹시 계시면, 이사님들 여기 계시면 이사회에 의결로 해서 매달 보고할 수 있게, 이사회 할 때마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넘어가기 전에 혹시 여기 이사님들 계시면 이사님의 의결을 요청을 하고, 요청한 거를 이사들이 거수를 해서 과반 이상이 되면 매번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서 매달 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좀 해주셔라. 이 얘기를 듣고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동아건설이 파산시고 내면서 한 200개 조합이 휘청휘청 거고요. 2025년 예, 올해 25년도. 네, 올해죠, 올해. 올해 휘청휘청 할 거고, 이 휘청휘청 하는 곳이 아마 직격탄들이 조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신동아건설이 전국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투자한 데들은 물려있죠? 많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뭐, 충당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충당금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농협 중앙회에서 권장하는 대선 충당금에 대한 적정 비율, 저는 120%입니다. 120%. 요 120%의 개념은 뭐냐면, 전산채권이었을 경우에 1%에서 1%에서 저기 9.9%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거기에 1%를 얘기해요. 최하 단위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정상채권, 주의, 요주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이제 회수 물론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이제 단계별로다가 했었을 때의 최하 기준으로 해서 120%까지는 충당계좌에 넣어놔라 라는 건데, 이게 2025년 6월서부터는 좀 바뀌어요. 130%로 10%가 더 올라갑니다. 최하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하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120%인데 이후에는 130%로 바뀐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까지 적립을 하는 조합은 잘 돼 있는 조합이고요. 만약에 120%까지 적립을 조금 못하고 있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필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립률 안 나와 있죠. 적립률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요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넘겨보세요, 좀. 한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상, 요주의, 보정, 회수용물, 추정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1%, 10%, 20%, 55%,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하한 기준이에요. 하한 기준.
최하 기준이에요. 이거 이제 금감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기준으로 해서 120% 얘기해요. 요 기준으로 해서 신용사업과 관련돼서 120%를 적립해놔라라는 게 중앙의 권장사항이에요. 이 퍼센트제를 다 적용을 해서 전체 그 신용대손 수당금에 대해서 120%를 적립해놔라 라는 얘기. 뭐 정상 유지 보존 뭐 해소의무 추정 손실 저거 다 100%, 10%, 20%, 55%, 100% 적립을 해놓은 게 예.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20% 적용해서 예. 120% 적립하라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인데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예전에 그냥 100%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100% 이상만 하면 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120%를 자꾸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고요. 그 리스크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농협중앙회에서 올 2024년도 연도말 기준에서 130%까지 올려라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거 올리게 되면 또 문제가 조합별로 또 문제가 생기니 결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이거를 6개월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 그러니까 이걸 왜 연장해줬을까? 라는 걸 얘기를 하면 그만큼 현재 조합의 신용사업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간사를 보는 입장에서 그거 보면요, 대부분이 130%, 뭐 150%뭐 이렇게 해놓은 데가 태반이거든요, 사실은. 저희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왜 이게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왜 그렇게 50여 군데가 넘는 조합이 왜 계속해서 휘청휘청하고 있냐면 2023년도까지의 만기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도래하는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적었다고요. 그런데 2024년도 만기되는 부분서부터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져 있으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는 그러면 괜찮을 거냐? 아니면 더 올려줄 거라는 거고, 문제는 조합이 지금까지 증권에서 돈이 잘 안 됐어. 그리고 농민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농산물 가격들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차버렸어. 그래서 대출 나갈 데가 없어. 이러니까 돌린 게 어디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근데 건물에다가 이렇게 돌렸는데 건물이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부실하게 하고 있고 부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신도가 건설이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파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취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지 못해요. 모조합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보통 깔고 있는 금액이 대출 나가 있는 금액 중에서 그 건물에 투자해가지고 아직 회수가 잘 안 되고 막 이러는 금액들이 보통 20, 30억은 기본적으로 다 깔려서 가지고 있거든. 근데 20, 30억 정도는요, 그냥 웬만한 조합들은 다 수습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00억 대고 뭐 잃어버리면 상황은 확 바뀌는데. 또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200억 정도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가치평가 딱 해보니까 30%가 안 되는 1억 주면 당장 얼마를 꼬라박아야 될 겁니다. 100몇 억을 갖다가 대선 출당금에 넣어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120억 이상 매년 이렇게 수익을 내는 조합이 50개 조합이 안 돼요. 매년 안정적으로 120억 이상씩, 150억씩 막 이렇게 손익을 내는 조합들이 대도시 농협 말고는 없어요. 우리 저 정말 잘했어요 이러면 뭐 흑자 많이 봤어요 이래봐야 뭐 30억, 40억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합에서 200억짜리 하나 딱 터져봐요. 감당이 되나?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올해 아마 대선 충당금 이 고정비율과 관련된 부분도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만약에 우리 조합이 190%를 했어요. 근데 올해 140%밖에 안 됐어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 우리 조합에 뭐 대출권과 관련된 부분에 뭐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대의원이시니까 대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꼭 물어보세요. 우리 대선 충당금, 신용 대선 충당금과 관련돼서 적립률 몇 프로고 되는지 물어보세요. 전년도에는 몇 프로였었는데 올해 몇 프로야? 라고 물어보면 금방 다 나오거든요. 상황이 좀 심각해져 가고 있어서 더 꼼꼼하게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고 우리 조합이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산 규모가 크다고 우리 조합은 튼튼하다라고 보지 않으시면 좋겠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립률과 관련된 부분 꼭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그 경남 쪽에 있는 조합은요, 한평공구가 왔거든요. 한평공구가 와가지고 이 두 조합이 지금 이렇게 저거를 해요. 두 조합이 지금 찬반을 하는데 한평공구 떨어진 데는 무조건 찬성이 있어요. 근데 한평을 받아야 되는 조합은 그 리스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중앙위에서 여기에다가 뭐 한 1,000억씩 주는 게 아니야. 이만큼 주거든요. 10억, 20억 주고선 통합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도하려고 하는 데는 찬성, 흡수하려고 하는 데는 반대. 왜 저거 받았다가는 우리도 그냥 꼼짝마라 할 것 같으니까 안 받아요. 예전에는 합병 보고 하면 메리트가 좀 있었어요. 네? 무이자 자금도 있고 지역금도 많이 좀 주고 뭐 이랬는데 중앙에도 네? 주긴 주죠. 주긴 주는데
예방을 줘요. 옛날같이 메리트도 없고 중앙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1,300억 터지고. 근데 1,300억만 터질 게 아니거든. 앞으로도. 다 사업자들 소위 계산서가 다 있다.
얘기하면 경제사건 다 적자예요. 다 적자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이 적자를 만들 수 있는 건 내부관 이사를 그냥 다 이발하는 게 적자예요. 우리 저는 그냥 3%만 받았으면 적자가 안 나는데 5% 받으면 적자가 나요. 내부관 거래 금리의 이자가 3% 내서면 5% 하면 적자가 안 나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이자를 많이 줄여주면 어떻게 돼? 적자폭을 할수 있어요. 그걸 다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농민들한테. 그 농민들이 거기서 사업장에 물건사를 안 가면 내부로 빠져나가버리면 그것만 저렇게 흘러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적자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보다 가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 다른 데 이렇게 가서 얘기할 때 경제적자 제일 많이 이용하시죠. 정확하게 하는. 그냥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비용을 내려갈 거면 그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기업들의 몫이에요. 저희가 다른 조합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저희가 가수물을 할 때 저희 1년에 가수 관련돼서 이렇게 노력 치는 걸 이렇게 계산하면 한 700만 원 정도 써요. 연간 쓰는데. 근데 저한테 똑같은 예정을 하고 있는 분이 딴 지역에서 이렇게 노력 쓰시는 거면 한 300만 원 정도 쓰세요. 300만 원. 근데 그 사람은 뭐라 해야 되냐면 한 20% 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돈을 갖다 주면 20% 지출을 했고 연말에 갖다 주면 15% 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연말에 갖다 주면 그 돈만 주면 돼요. 얼마나 이득일까? 왜 그렇게 되느냐?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가는 분위기가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 가는 분위기가 높지가 않고요. 일단 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원가에서 차감을 해버리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원가에서 차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조합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 수수료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었으면 먼저 원가에서 사버리고서 난 다음에 농민들한테 그렇게 보험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입장으로 농민들 입장으로 당연히 결과를 더 많이 사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조합에 있는 조합원들 사망 그것도 얼마 회차죠. 우리 조합원들은 내성도 안 난다. 외부에 있는 사람 잘 모르잖아. 여기는 다른 사람 다 사겠대. 회사들 거 사망.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이 얘기는 이쪽에서 좀 얘기하면 사업자별로 소액 계산만 되는 건데 정리를 할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일부 다 거래합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적 규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떤 애에 의해서 쓰느냐 가장 적당합니다. 저는 강남상가를 분명히 해놨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있어요. 직원. 그러니까 이 직원의 급여를 다 커버할 수 있다면 커버할 수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무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내려가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사업장에서 수익이 없더라도
저는 이제 그거에 허실이 있는 거 같아요. 허실. 네. 저는 그전부터는 기억이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있을 거거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 있죠. 영업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을 신용성을 잡아서 단순히 이 영업의 수익을요, 어디가 잡느냐, 이게 이해해서 틀려지거든요. 근데 그 계산 과목에 경제사 파트에서 영업의 수익 잡은 부분에 대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보이게 아니라 통합 계정에 있는 영업의 수익 계정으로 잡아버리면 이거 신용성 부분에 들어가면 나요. 그러면 구성이 또 늘어나거든요. 근데 교환의 구조상, 그리고 오늘 교환위에서 대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지원해주는 규모를 보면 경제사업장에서 나갈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경제사업장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장마트가 8% 정도의 마진을 수수료를 줘요. 대수 업가에. 구매 업가에 한 7% 정도 마진을 줘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면 저희가 10억 정도 했는데 10억에 10%면 수천만 원을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천만 원 오니까 거기에 다시 마진이 더 붙어요. 근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7% 정도 마진을 줬습니다. 이건 이제 상대 업가의 10%. 그러니까 개인 업가의 7%는 노동에 있는 수수료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판매 금액의 10%면 사실 자본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런 구조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적자는 거죠? 그건 조금 일부러 그렇게 표시하는 게 있지 않나? 아니면 가나하게 개인적으로 비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보내야죠. 그렇죠. 그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네. 전부 관련된 사회사 관련된 부분들도 그게 8대2 마케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에 80%, 매점 사업장에 아니 시장 사업장에 20%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대부분 수준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저걸 뭐라고 해요?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 경제사업장과 관련된 소액계산과 저기는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만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통합을 하게 되는 내용을 틀어야 되는데 각 사업장별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좀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했었을 때는 지금 얘기했듯이 적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를 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관계에서 정리하거든요. 본전에 있는 막 전기라든지 막 이런 거 다 이관계에서 정리하잖아요. 네, 뭐 이게 전자고 뭐 이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사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각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런 거 깔끔한 적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경제사업 관련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그 사업장별 이 소비계산서를 뽑아서 보고 거기에서 원인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사업에 대해서 그 적자를 많이 좀 만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용해만 돈을 싸게 받아서 그렇게 하고 나쁜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거기서 안 하면 안 할수록 누가 편할까요? 주변을 편하잖아요. 아저씨가 하는 건 다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경쟁이 안 돼서 아니에요. 가동률이 가동. 아저씨 건물 전부 들어가고 있는 해부터 난 다음에 가동률이 10%가 안 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자꾸 집어넣고 가동률이 10%가 안 되는데 가장님께서 배우를 가져오는 하는데 10%만 일을 해요. 가동률 대표님 치면 수도 10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안에 배우자 하면 복수가 하면 복수가 하나씩 되겠지? 안 되지. 그래서 아저씨가 많이 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동률이잖아요. 가동률은 10%가 안 되게 해서 가동하고 그리고 그 교환에 있는 아저씨는 왜 나가고 개인 아저씨는 왜 거기 갈까요? 그 논리는 그럼 나만 잡아야죠. 한꺼번에. 근데 교환에 있는 아저씨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근데 그런 거예요. 개인 아저씨는요. 내가 적자 받으면 나는 그냥 자기는 쓰고 위해서 가만 쓰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시간 다 되는 가. 그리고 기계는 하루에 손을 돌려야지 수식하선에 가는 기계를 갖다 놓고 발표 같은 거는 10명 가면 이걸 돌려서 말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저씨 있는 소리 이렇게 보면 하루 2개씩 저기 사람 도전해야 되는 이런 걸 해놓고서 나가면 다음 달 10개가 들려요. 그럼 그 전기하고 이거 가상을 그 10개 가지고서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많은 거죠. 우리 사회에서 꼭 ABC가 있어요. 근데 ABC가 있을 때 그거는 제가 이 라인 자체를요 많이 바꿔놨어요. 여러 개의 라인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이할 때 이 적격 때 방식과 라인을 때이 방식은 라인 자체를 다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10개 하면 그 10개 돌릴 수 있는 라인을 돌려주면 돼요. 100개 사이즈 100개의 라인을 전기를 올려주면 100개가 안 들어가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ABC 흑자 뭡니다. 돌아서 딱 한번 이러면 돈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할 때 근데 기존에 ABC 같은 때 이렇게 가보세요. 손을 찍어낼 때는 수익 하나 올려야 되고 10개 찍어낼 때 100개 찍어낼 때 똑같이 그 전기를 다 들어올 때 구조를 만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적자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건 경제사업을 별로 소리만 하고 꼭 없잖아.
건물 지하 1층에 있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6시 반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6시 반부터 감사 요령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요. 그 감사 요령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식당 옆에 북한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리플리를 간단하게 할 예정이니까요. 리플리 30분을 대답해 주시면 되고 그 전에 가실 분들은 강의 끝나고 단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영어가 아니라 영어가.